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너무 완벽하게 설명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원자들도 잘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다른 원자에 적용을 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인데 위에 있는 수소는 그래 나름 규칙적이라면 규칙적인 편이었구나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게 되죠. 얘는 그래도 뭔가 좀 간격이 좁아지는 그지? n제곱분의 1 오케이 발견할 수 있겠다 싶은데 얘네들은 뭐야 얘는 막 간격이 막 그죠? 넓었다 좁았다. 심지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선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없고 이 불규칙한 선을 아쉽게도 보호 모형의 N1과 N2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던 시기에 마침 그 시기에 떠오르던 새로운 학문인 양자역학의 도움을 조금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자역학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이 실패한 이유는 전자가 뭐냐? 사실 요거부터가 전자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톰슨의 실험을 통해서도 알고 음극선의 존재로서 증명할 수 있고 또 이온화하기 때문에 전자라는 거는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자가 알고 있는데 전자가 무엇이냐? 전자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거는 확실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에 대해서도 연구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바로 이중슬릿 문제죠. 간단하게 알고 있나? 이중슬릿? 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입자니까 전자는 질량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질량이 있어요. 핵의 한 1700분의 1 정도 돼요. 원자 핵의 1700분의 1 정도 되는데 부피는 있게요, 없게요? 이거부터 조금 그 물음표가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이 실험이 이제 몇 가지를 전자를 가지고 해본 거죠. 그중 대표적인 이중 슬릿 실험이 뭐 이런 실험인 거지. 이렇게 두 개의 칸에 놔두고 전자를 쏜 거죠. 전자 빔을 넓은 범위로 이렇게 쭉 쏴요. 그러면 이 벽에 부딪힌 전자는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뭐 슬릿이 완벽한 점만 지나는 위치는 아니니까 주변에 조금 퍼지더라도 뭐 요 정도, 그지? 여기도 요 정도 아마 좀 전자가 분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슬릿에 쏴봤더니 실제 결과는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파동처럼, 그지? 약간 파동처럼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이 각도로는 나올 수 없는 요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전자가 발견되었고 전자가 검출이 많이 됐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파동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파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전자처럼 똑같이 쐈을 때 그대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 틈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서 회절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회절돼서 다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죠? 사이사이에 뭐 상쇄 간섭이 있으면서 진하고 연하고가 반복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파동의 특징인데 우리가 쏜 건 전자인데 파동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는 파동이라는 건가? 근데 전자는 입자라는 증거가 있죠. 입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 뭡니까? 톰슨이 음극선 실험할 때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 직진한다.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했죠? 파동도 직진하긴 하니까 파동 뭐 회절하긴 하는데 그림자가 나왔어요. 어떤 물체를 두고 전자를 쐈을 때 그 뒤에는 전자가 검출 그림자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입자여야 되는데 파동이라면 옆으로 비껴가지고 그림자가 안 생겼겠지.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게 전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물리학계와 다양한 곳에서 제기되던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론을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드브로이시라가 나타나서 모든 물질은 물질 즉 입자지만 그러니까 입자라는 말은 물질이란 얘기죠. 물질이지만 동시에 파동도 가지고 있다. 물질파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중실릿 실험은 이 물질파 이론의 뭐랄까 뒷받침되는 하나의 증거로서 활용이 되게 되죠. 우리 교재에 있는 이미지로는 이렇게 됩니다.
전자는 입자기 때문에 한가운데만 나와야 되는데 슬릿에 쏘면 이렇게 파동 물결치듯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난 회절 무늬가 전자로부터 발견되더라. 그럼 전자는 그림자에 따르면 입자이면서 회절도 일어날 수 있는 파동성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 모형에 있어서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자를 핵 주변을 어떤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입자로서 더 이상 설명해서는 그 본질을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 원자 모형은 일단 냅두고 우리가 새롭게 한번 기술해보자. 전자의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를 동시에 한번 기술하는 식으로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파동을 기술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파동 그러니까 기술한다라는 건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수식으로 쓴다라는 건데 입자를 수식으로 쓸 때는 뭐 질량, 그지? 뭐 속도,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 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n제곱분의 1, 뭐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대체 파동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 그 전까지는 파동을 특히 입자의 성질을 지닌 파동을 기술하는 방법이 그 전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탄생했다는 건 아예 새로운 방식의 수학적인 도구도 함께 개발이 돼야 되는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수학적 기술 방법이 바로 파동 방정식이에요. 파동 방정식은 우리가 그렇다면 물질파를 그 운동과 행동과 에너지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거는 그래서 그냥 누가 개발한 겁니다. 이거 개발하신 분이 슈레딩거 씨와 하이젠베르크 씨랑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이걸 그냥 떨렁 내놓은 거야. 야,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보자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점점 발전한 게 이제 오늘날 양자역학이 됐고요. 사실 파동 방정식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기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동 방정식으로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방정식이 나오면 그 친구 함수? 방정식 친구는 함수죠. 두 개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앞으로 전자는 입자면서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함수로서 기술해보자 라는 겁니다. 파동 함수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지? 근데 파동 함수가 뭔지는 아마 본 적이 없었을 거야. 선생님 파동 함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파동 함수예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자, 요게 이제 파동 함수입니다. 대학교 가면은 일반 물리를 1학년 때 어느 이공계든 일반 물리는 다 배워요. 그때 이제 배우게 될 파동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함수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어? 오케이, 여기 뭔가 그 F, 그죠? 얘가 F야. F고요. 여기 X 자리에 이제 다른 게 여러 개 들어있는 거지. 변수 몇 개로 정의된 함수입니까? 3개로 정의된 거예요. R, 세타, 파이라는 3가지 변수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면 함수는 뭐만 하면 돼? 여기에 뭘 넣으면 이 변수의 값들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함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 아주 간단해. 함수입니다. 함수. 이 함수인데 이 문자부터 얘 이름 이제 푸사이죠. 푸사이인데 앞으로 파동함수 푸사이가 등장하면 얘가 파동함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옆에 100이 써져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양자수 지금 배웠나요? 양자수? 아직 안 배웠나? 그래? 요게 이제 양자수거든. 요게 n이 1이고 l이 0이고 ml이 0이란 뜻이야. 이거는 누구의 파동함수게 그러면? 1s 오비탈의 파동함수예요. 수소의 1s 오비탈 파동함수가 요거야. 너희가 말로만 듣던 이게 수소 1s의 파동함수입니다. 그래서 숫사이 뭐 2, 1, 0 막 이런 게 다 존재해요. 양자수에 따라 파동함수 모양이 다 바뀌어. 그래서 걔네를 다 쓰기는 어렵고 그중에 가장 간단한 애만 선생님이 맛배기로 좀 들고 왔어요. 그래도 고급 화학에서는 여러분들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함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너희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그치? 앞에 보세요. 요거 보시면 자, 파이 상수죠. 3.14입니다. A0도 상수예요. 보호 반지름이라는
자, 보어 반지름이라는 상수입니다. 정확한 값으로는 52.9 피코미터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상수야.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냥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기울기나 영향을 주겠지. 뒤에는 무슨 함수가 있어요? 치수 함수가 있어. 그지?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의 머시기 꼴인데 그 머시기가 어떻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a0분의 r인 거예요. 자, 근데 아까 a0는 뭐라 그랬어요? 상수예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어떤 그래프인 거야? 2의 마이너스 r 그래프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생겼지? 아나? 아직 모르나? 자, 익스포넨셜은 0,2를 지나죠? 0,2를 지나고 요렇게 되는 게 지금 x가 1보다 클 때, 그죠? 요렇게 되는 게 x가 1보다 작을 때인가? 내가 실수하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r인데 마이너스 r이니까 2r분의 1인 거죠. 그지? 2r분의 1이지? 그러면 그래프를 어디 대칭을 시키는 거죠? y축 대칭. 맞나? y축 대칭?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림만 그릴게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가로축이 보면은 일단은 변수가 3개죠. 3개인데 세타랑 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행히 이레스 오비탈은 세타랑 파이 변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아주 간단하게 생겼죠. 그래서 간단한 거야. R에만 의존해요. 근데 그 R에 따라 어떻게 되냐? 익스포넨셜에 의해서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런 그래프. 자, R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고? R 값이 커지면 요 분수는 무한대가 될 텐데 그러면 2의 무한대 분의 1이죠? 그지? 그러니까 0에 수렴하는 거야. 0에 수렴합니다. R이 커지면 간단한 함수입니다. 자, 요런 함수가 나와요. 요런 함수. 요게 바로 이레스 오비탈의 파동 함수거든요. 이게 왜 이런 모양이냐라는 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고 나중에 대학 가면 다 유도해 주실 거야. 왜 이런 계수가 나왔고 왜 얘는 이런 꼴인지는 대학 가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어떤 막 가정들을 했어요. 양극자 역학적인 뭐 에너지 양자화 뭐 양쪽에 확률 뭐 걸고 해가지고 막 정규화하고 하면은 요런 함수가 나와. 그럼 일단 요거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파동의 특성과 그러니까 이 양자수에 의한 전자는 이거에 의해 제약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파동방 정식은 그 전에 누가 연구한 적이 없는 내용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얻어내긴 했어. 연구를 함으로써 이 식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사람들도 몰라요. 이걸 수학적으로 유도는 했는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봅니다. 얘가 뭘까 막 해보다가 우리가 사용할 거의 유일한 해석 방법을 알아냅니다. 자, 이 파동함수 푸사이를 제곱했을 때 요게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과 같아지더라. 요 결과를 사람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파동함수를 얘기할 때는 요것만 쓸 거예요. 자, 파동함수는 뭐 전자의 에너지, 뭐 위치, 속도 다 알아낼 수 있는 함수지만 걔를 제곱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 제곱하면 어떤 모양이 될지 예상이 되니?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지? 얘 그냥 상수니까 루트만 없어지겠죠. 뭐지? 파이 a0 세제곱 분의 1, 그지? 여기에 2에 마이너스 2r 슬러시 a0 이렇게 됩니다. 이게 푸사이 제곱이거든. 얘도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얘도 그려볼 수가 있어. 얘는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레스 오비탈의 확률 밀도라는 함수가 나와 있죠. 자, 얘를 제곱하게 되면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요 벽면에 있는 요 그래프가 나와요. 요 그래프가 나오거든. 요게 이제 R축이고 요게 푸사이 제곱인 거예요. R이 0에 가까울수록 푸사이 제곱은 높아지죠. 그지? 앞에 R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곱해서 적분해서 1이 나오는 처리를 해서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을 곱하고 제곱해서 미분을 하면 이 값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오늘 이해하시면 되고요. 파동함수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R 값에 따라, 위치에 따라 알아낼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을 곱해버리기 때문에 R은 0인 위치, 원자 핵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자 핵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R에 가까이에는 멀어질수록 확률이 존재하다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위치가 바로 요 값이 됩니다. 특정 위치에서 가장 존재할 확률이 높아요. 구형으로 분포하겠죠. 원형이 아니라.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존재할 확률은 다시 낮아진다. 이 정도 1s 오비탈의 전자 분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요게 기가 막힌 게 뭐냐? 우리가 아까 보호의 원자 모형의 에너지 정의를 봤었죠. 그지? 1312 kJ/mol. 그지? 이게 는 1인 위치에서의 그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와 얘네 질량과 전하량을 가지고 정전기력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정전기력 뭐에 비례하는지 아나? Q1, Q2 이렇게 가지. 그지? 요거에 따라서 Q1, Q2 넣고 M 질량값 넣고 하면 R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럼 보호 원자 모형 N은 1일 때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거리가 얼마냐? 52.9 피코미터가 나옵니다. 보호 모형에서. 근데 이 오비탈 얘를 아까 말한 것처럼 R 곱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값이 되는 R이 0이 되는 그 값을 봤더니 52.9 피코미터인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입자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여기는 파동함수를 통해 계산을 한 건데 그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파동함수로 전자를 기술하는 게 오류가 없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 반지름이 되게 의미 있는 숫자로 과학자들은 좀 생각을 하고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ES 오비탈의 파동함수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아까보다 딱 봐도 좀 더 복잡해졌죠, 그지? 자, 좀 더 복잡해졌는데 얘부터는 또 다른 뭐랄까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래, 파동함수가 이렇기 때문에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이 돼요. 아까 1s는 r 익스포넨셜이니까 뭐 0이 되는 지점 없이 가장 높았다가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파동함수에 따라 확률이 결정되는데 ES 오비탈에 대한 파동함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이는 특징은 이 부분 때문에 자, R이 얼마가 되면 이 A0가 되면 그죠? 2 빼기 A0분의 R인데 2A0를 넣으면 2 빼기 A0분의 2A0 A0 약분해서 2 빼기 2는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거는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ES 오비탈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전자가 존재하다가 딱 정확히 어느 거리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위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마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노드라고 하고요. 전자가 0이 되는 지점이 파동함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 0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되는 거죠. 이 함수식이 아까 봤을 때 2A0에서 그 0이 됐었죠. 여기 위치 보면 2A고요. 2A0고 정확히 여기 위치를 보면 그 절반 값인 A0입니다. 1S 최대 지점은 A0고 2S의 마디는 2A에서 존재하고 이런 게 수학적으로 파동함수를 해석함에 따라 이런 모양들이 등장하게 됐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p 오비탈 모양 어떻게 생겼죠? p 오비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지? R형 모양이지. 근데 R형 모양이 어떤 식의 제곱을 한 게 R형 모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 그러려면 대체 어떤 식이 만들어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 p 오비탈의 파동함수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확실히 아까보단 조금 더 지저분하긴 한데 다 필요 없고 얘가 좀 특징적인 거예요. 얘가. 자, 얘는 R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S 오비탈 1S랑 2S는 R에만 의존했죠. 그러니까 모양이 어때? 구형 대칭이에요. 각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치? 거리에만 의존하니까. 어느 거리로나 똑같아 모양이.
근데 이 P 즉 P 오비탈부터는 세타인데, 자 세타가 뭘 의미하냐? 극좌표계는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요. 자 극좌표계는 우리가 XYZ로 하는 걸 직교 좌표계라고 하거든요. 직교 좌표. 그러면 X, Y, Z로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죠. 그지? X로는 얼마고 Y로는 얼마고 Z로는 얼마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일단 평면에서만 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 점을 1,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거리를 먼저 재는 거야. 자, 얘는 거리가 루트 2겠죠. 그지? 그리고 각도를 재는 거예요. 얘는 45도만큼 올라와 있겠지? 자 이렇게 거리와 각도를 표현했을 때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겹치는 점 있을까 없을까? 못 표현하는 점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와 각도로 표현하는 이런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3차원으로 가져왔을 때는 거리와 각도가 두 개 필요해요. 파이랑 세타 두 개가 필요하거든.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지점 P를 설명할 때 처음에 거리 R로 표현하고요. 오케이? 두 번째 세타는 Z축으로부터 얼마나 돌았냐예요. 그지? 그러면 세타는 90세타가 90도라면 Y축 위에 있는 거고, 그지? 180도라면 Z축 위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도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X축으로 얼마나 내려왔냐를 이제 파이로 표현을 해요. 괜찮아. 대충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건 요 식만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존재한다라는 건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지. 그 말은 어떤 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0이 되는 지점이 90도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지?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래요? 세타가 90과 270인 지점은 어디 쪽이지? 어디에는 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세타가 90도가 되려면 요쪽이죠. 요쪽? 요쪽에는 점이 있을 수 없어. 더 가면은 여기도 있을 수 없어. 그지? 오케이. Y축이라고 답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게 입체라는 걸 생각해봐. 그러면 어디에는 존재할 수 없냐? XY 평면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되나? 자, 요쪽으로 Y를 돌아가도, 내가 그림을 요쪽으로 돌아가도 요 면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려지나? 그렇게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면에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해되나? 그래서 P 오비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파동함수를 각종 가정들을 통해 얻어냈고, 그거에 따른 오비탈 모양을 그린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 모양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공부는 대학 가시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오늘 살펴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살펴본 현대적 원자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할래요? 현대적 원자 모형은 원자를 어떻게 나타낸다 라고 하면 너희는 뭐라고 할래? 현대적 원자 모형. 뭐 많은 단어들이 들어와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률로 표현한다. 따라서 확률이 0이 존재하는 위치도 존재한다. 뭐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뭐에 의해 알아낼 수 있다. 파동 함수에 의해 결정하고 모양을 말하게 된다. 그 정도만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파동 함수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자, 다시. 자, 확률은 R 세타 파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확률은 R 세타 파이에 의해 결정돼요. 하지만 파동 함수는 N, L, ML 같은 양자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순서가
이런 느낌으로 오늘 이제 처음 들은 거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 있어요. 뭐 뒤에 내용 좀 더 하다 보면 더 와닿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 가지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